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그중에서도 제44법칙, 거울 효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남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상대 심리를 그냥 쥐고 흔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판을 짜는 아주 정교한 심리전의 무기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울 효과라는 게 대체 뭔지, 실제로는 또 어떻게 써먹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권력 다툼에서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 거울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요. 권력의 48가지 법칙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아, 핵심 철학이요? 네, 그게 뭐냐면 진짜 권력은 나 힘세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고 겉모습을 통제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거울만큼 이중적인 물건도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만을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상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순간 내 진짜 의도는 그 거울 뒤에 완벽하게 숨겨지는 거고요. 아하. 상대는 자기 자신이랑 싸우느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패는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패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거울 효과를 크게 4가지로 나누던데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가 무력화 효과인데 이건 말 그대로 상대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전략 같아요. 네가 하는 대로 나도 할게. 이런 식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상대가 무슨 전략을 쓰든 내가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해버리면 상대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전혀 예측을 못하게 되죠. 그렇죠. 마치 내 행동이라는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2가지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힙니다. 2가지나요? 네. 첫째는 전략 방패 역할이에요. 상대는 보통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면 상대가 밤새 고민해서 짠 전략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허를 찌르는 거네요. 상대의 노력을 그냥 무효로 만들어버리니까 힘이 쭉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번째 방식이 더 심리적인 건데 상대를 조롱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가 내 말을 계속 똑같이 따라하면 막 약오르고 화났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있죠. 이게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먹힙니다. 이런 노골적인 모방은 상대를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고 과잉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냉정함을 잃는 순간 게임에서 지는 거죠. 군사 전략에서도 이걸 전사의 거울이라고 부르는데 내게 딱히 뭐 좋은 전략이 없을 때 상대 움직임을 복제해서 시간을 벌거나 내 진짜 의도를 숨기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고 해요.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를 도발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와,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근데 이건 상대를 막아내는 좀 수비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거울을 이용해서 상대를 나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공격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그게 2번째 효과로 이뤄집니다. 자료에서 나레시시즘 효과라고 부르는 훨씬 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기술이죠. 나르시시즘 효과요? 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혹자의 거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상대방의 가장 깊은 욕망, 가치관, 취향, 심지어 무의식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내 모습에 그대로 투영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와, 마치 내 영혼의 반쪽,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겠는데요. 내가 꿈꾸던 어떤 이상적인 내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거니까요. 이건 뭐 저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에 가깝죠. 황홀경에 빠져서 당신에게 완전히 매료될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연애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비즈니스나 정치에서도 궁정인의 거울이라는 형태로 활용돼요. 윗사람의 취향이나 이상을 내가 완벽하게 체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데 한편으로는 좀 소름이 돋네요. 상대방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효과는 이름이 좀 의외예요. 도덕적 효과라니. 이런 술수에 도덕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나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 거울을 쓴다는 건데 이건 그냥 세련된 복수 아닐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하죠. 교사의 거울이라고도 부르는데 상대가 나에게 했던 불쾌한 행동을 내가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예요. 네. 핵심은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소리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대응이고 권력 게임에선 하수들이 나는 짓이죠. 아하. 대신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만 똑같이 보여줘서 상대방이 내 행동이 남에게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겠네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니까요. 자료에 나온 러시아의 이반 사세 이야기가 딱 이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례가 이 도덕적 효과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당시 귀족들, 그러니까 보이아르들이 이반 사세를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계속 조롱했어요. 네. 보통의 왕이라면 분노해서 그들을 처령했겠죠. 하지만 이반 사세는 달랐어요. 그는 타타르족 출신 시메온이라는 인물을 꼭두각시 차로로 앉히고 자신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척을 합니다. 아, 일부러요. 네, 왕위 자체를 거대한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와우. 그러자 귀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왕을 조롱하는 행위가 결국 이 나라의 왕권 전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하고요. 수백 명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뼈아픈 교훈을 준 셈이죠. 정말 고단수네요. 마지막 네 번째 효과는 이름부터가 좀 으스세요. 그림자 효과? 이건 뭘까요? 이건 앞에 세 가지와는 결이 좀 달라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은밀한 전략이죠.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요? 네, 몰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움직임, 사소한 습관, 말투, 인간관계까지 전부 다 관찰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당장 써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보 수집 단계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축적해두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상대의 다음 행동을 거의 100% 예측하고 그 전략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상대에 대한 완전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준비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무력화, 나르시시즘, 도덕,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효과들이 권력의 48가지 법칙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이 모든 게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만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칙들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거울 효과는 권력 게임의 핵심인 기만의 예술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겉으로는 상대를 따라하거나 비춰주는 것처럼 행동해서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거나 유혹하는 동안 내 진짜 의도와 전략은 안전하게 숨겨지는 거죠. 특히 제48법칙, 형패를 갖추지 마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 형태를 갖추지 마라.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었죠. 근데 거울 효과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거울은 형태가 명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대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형태나 패턴은 사라집니다. 아, 상대는 제 행동을 통해 저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만 보게 되죠. 그러니 제 전략을 파악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는 건 단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라는 빈 캔버스에 자기 자신의 불안과 전략을 투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경지인 거죠. 와, 그건 정말 무서운데요. 상대는 결국 자기 자신의 허상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는 거군요. 저는 힘 하나 안 들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성을 유지하는 동안 상대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변해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대는 제가 만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허우적다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거죠. 아, 심리전의 기본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차갑고 상대는 뜨겁게 만드는 것. 여기서 나폴레옹의 경찰 장관이었던 조제프 푸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 기술의 화신 같더라고요. 푸시에는 제24법칙, 완벽한 궁정인의 기술과 거울 효과를 천재적으로 결합한 최고의 사례입니다. 그는 주군이 누구든 그 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거울처럼 행동했어요.
나폴레옹이 비밀 정보를 무기로 삼으니까 푸시에는 한술 더 떠서 나폴레옹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의 비밀을 캐냈죠. 와. 나폴레옹의 방식을 그대로 비춰주면서 그를 능가해버린 거예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과 권력자에 맞춰 자신의 색을 완벽하게 바꾸면서 그 혼란한 혁명의 시대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색깔이 고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색을 흡수해서 적응한 거죠.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푸시에 같은 완벽한 생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게 없는 사람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텅 빈 존재가 되어야만 했던 걸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알키비아데스도 똑같았어요. 그는 민주주의의 고향인 아테네에서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군국주의 국가인 스파르타에서는 극도로 금욕적으로 행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그 덕분에 어디서든 사랑받았죠.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거울 효과의 가장 큰 위험이 드러납니다. 아, 드디어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라면 당연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남용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알키비아데스가 그 비극적인 예시죠. 아, 그는 거울을 너무나도 완벽하되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적응력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테네에서도 저렇고 스파르타에서도 저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지? 그의 완벽한 모방 뒤에 있는 공허함을 발견하고 결국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된 거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린 거군요. 정체가 없다는 게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 그의 변신술은 스파르타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그는 비극적인 암살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울은 전술적으로 사용해야지 존재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이건 훨씬 더 교묘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반영된 상황이라는 개념입니다. 반영된 상황이요? 그건 뭔가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위험에 빠지는 건가요? 네,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대중의 인식이라는 거울 속에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인물이나 사건과 제가 겹쳐 보이는 경우를 말해요. 자료에 나오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사례가 그렇죠. 네. 그가 과거에 왕을 몰락시켰던 스캔들의 주인공 롤라 몬테즈라는 무용수와 연관지어졌던 일이에요. 바그너는 몬테즈와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이미지가 씌워진 거죠? 그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외국인이었고 예술가였다는 몇 가지 공통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대중의 인식이라는 거울에 한번 제2의 롤라 몬테즈라는 이미지가 비치자 바그너는 아무리 해명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와,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멋대로 만들어낸 거울에 내가 비춰서 평가받는 거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비교와 연상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악몽 같은데요.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제44법칙 거울 효과는 단순히 남을 흉내내는 걸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심리 전략이었네요. 네,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유혹하고 심지어 교훈까지 주는 다용도 무기였어요. 푸시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게 하는 생존 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알키비아데스처럼 남용하면 자신을 파멸시키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신중함과 통제입니다. 거울 효과는 당신의 진짜 의도와 전략을 숨기는 연막으로 사용될 때,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술적 도구로 활용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결국 권력 게임의 본질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 거울은 그 통제권을 가져오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거울 효과가 작동하는 순간을 본 적은 없는지, 혹은 더 나아가 어쩌면 당신 자신이 지금 누군가의 거울에 비춰지고 있거나 교묘하게 누군가를 비추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